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 나는 그곳에서 자취를 시작했다. 방의 월세가 저렴하고 회사와의 거리가 멀지 않다는 이유로 이곳을 선택한 것이다. 처음 이사했을 때만 해도 방은 꽤 괜찮았다. 낡았지만 아늑했고 집주인 할머니도 매우 친절하였다. 하지만 몇 주 후 나는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이상함을 느낀 건 어느 늦은 밤이었다. 나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돌아와 피곤한 몸을 침대에 던졌다. 그런데 갑자기 방문 쪽에서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수영아, 수영아. 처음에는 피곤해서 잘못 들은 줄 알았다. 긴장감 속에서 주변을 살펴봤지만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냥 넘기기로 했다. 그 다음 날 밤, 이번에는 더 이상한 일이 생겼다. 나는 분명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창문을 닫았다고 생각했는데 한밤중에 으스스한 바람 소리와 함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바람에 커튼이 펄럭이는 모습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로 창문을 꼭 잠그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끝나지 않았다. 거실의 불빛이 가끔 깜박거리거나 부엌에서 냄비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나기도 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오래된 집의 문제라고 여기려 했지만 점점 상황은 더 이상하게 흘러갔다. 나는 매일 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에게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그날도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씻고 잠이 들려 했는데 이번에는 분명히 잠긴 방문이 스르륵 열리는 게 아닌가. 밤의 고요 속에서 나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방문 틈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가 비어져 들어왔다. 그것은 사람의 실루엣이었다. 나는 공포에 질려 침대에 묶인 듯 누워만 있었다. 그 그림자는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나는 내 모든 용기를 짜내 불을 켰고 방 안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마치 장난이라도 치듯 그 흔적은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때마저도 방 안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이 사건 이후로 나는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이웃에게서 듣게 된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그 집은 몇 년 전에 젊은 여성이 자살한 이후로 비워진 상태였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나자 지금까지 느꼈던 기묘한 기운과 사건들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다. 그 집을 떠난 이후로 모든 이상한 일들은 멈췄다. 나는 그곳을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깊은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면 그 어두운 공간에서 나를 부르던 그 목소리가 여전히 생생하게 느껴진다. 수영아, 수영아. 아직도 그 목소리가 실제였는지 아니면 단순한 나의 상상이었는지 알 수 없다. 단지 그 집을 떠난 지금도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다. 그곳에서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존재했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몇 해 전 여름, 나는 대학교 방학을 맞아 고향에 내려갔다. 그때는 마침 장마철이라 연일 비가 이어졌고 하루 종일 집안에 갇혀 지내는 날들이 이어졌다.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나는 우산을 챙겨 근처의 산책로로 나갔다. 나는 비 내리는 숲길을 걷는 걸 좋아했다. 이후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채 말이다. 오래된 등나무 덩굴이 얽혀 있는 산책로에는 비가 내리면 자욱한 안개가 깔려 매우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날도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나는 그 속을 걷는 것이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어딘가 익숙한 하지만 기묘한 느낌의 작은 오두막이 나타났다. 나는 전에 이 숲길을 여러 번 걸었지만 이 오두막을 본 기억은 없었다.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니 오두막 문이 약간 열려 있는 게 보였다. 흥미를 느낀 나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내부는 어둡고 오래된 가구들로 가득 차 있었다. 방 한가운데는 작은 테이블과 그 위에 놓인 낡은 책 한 권이 있었다. 그 책 표지에는 알아볼 수 없는 괴상한 문양과 함께 금기된 이야기 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나는 책의 첫 장을 넘겼다. 그 즉시 주변의 공기가 무겁게 느껴지고 불길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다. 책에는 오래전 이 지역에 살던 한 가족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그 가족은 한밤중에 알 수 없는 존재에게 습격을 당했고 그로 인해 영원히 사라진 존재가 되었다고 했다. 이후 그들의 영혼은 이 숲을 떠돌며 나그네를 유혹해 고통을 전파한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란 나는 급히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두려움에 떨며 돌아 나가려는데 책 속에서 이상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한 번 시작된 이야기는 끝나야만 사라진다. 도망치고 싶었던 마음과 달리 나는 끌리듯 책을 계속 넘기기 시작했다. 책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고 그들 모두가 그 오두막에서 무언가를 보고 경험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들은 모두 비슷한 경험을 하고 각각의 차례대로 사라졌다는 기록이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이 이야기의 일부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불안에 휩싸인 나는 책을 덮고 거기서 나가기로 결심했다. 문을 열자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그림자가 점점 다가오는 게 보였다. 나는 미친 듯이 숲을 가로질러 온 신에 힘을 다해 달렸다. 결국 나는 숲을 빠져나와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있었고 주변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오두막의 기억을 떨쳐버리려고 했지만 머릿속에서 그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같은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오두막은 여전히 그곳에 있으며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 했다. 그 이후로 나는 결코 그 숲에 다시 발을 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비가 내리는 날이면 여전히 그 오두막의 마지막 페이지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그날 숲속에서 나를 쫓아왔던 그 존재가 정말 무엇이었는지 말이다. 비 오는 날에 그날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있다. 마치 경고라도 하듯이. 세 번째 이야기.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괴담이 있다. 사람들이 이 아파트를 붉은 아파트라고 부르는 이유는 건물의 외벽이 어렴풋한 붉은 빛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곳 주민들은 그 이유가 단순히 페인트 칠 때문이 아니라고 믿는다. 20세기 초 이 자리는 사실 조그마한 공동묘지가 있었던 곳이었다. 도시 개발의 일환으로 묘지 의유골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으나 그 과정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한다. 그 후로 아파트 단지에서는 가끔씩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곤 했다. 누가 아무도 없는 복도를 걷고 있었다는 둥, 엘리베이터가 혼자 움직였다는 등의 소문이 자자했다. 몇 년 전 단지의 한 아파트에 새로 이사 온 한 가족이 있었다. 이 가족은 세 식구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부모와 10살 난 딸아이가 그 주인공이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평화로웠으나 점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딸은 새벽마다 누군가가 방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곤 했다. 처음에는 부모님 역시 바람 때문일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빈번해졌고 어느 날 딸은 엄마에게 안겨 창문 밖에 누군가가 서 있었어라고 말했다. 불안해진 가족은 창문을 막고 방울을 걸어두었지만 이상한 일들은 계속되었다. 거실에 홀로 앉아 책을 읽고 있던 밤 부모는 아이가 깔깔거리는 소리를 듣고 방으로 들어섰으나 그 방에 들어가 보니 아이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버지는 거실에서 친구와 전화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전등이 깜박이더니 불이 나갔다. 당황한 아버지는 친구에게서 지금 전화하는 곳이 밝아 보인다. TV라도 켜져 있는 건가? 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불빛이 보일 리가 없었다. 아버지는 두려운 마음으로 부엌과 거실을 살펴보았으나 불이 들어올 수 있는 기기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후 가족은 참다 못해 무언가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다. 마을의 유명한 무당을 찾아가 상담받은 끝에 이 집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낀다고 했다. 무당은 가족에게 이 집은 이제껏 많은 사연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떠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조언했다. 결국 가족은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했지만 떠나기 전 마지막 밤에 또다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날 밤 아이는 악몽에 시달리다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는데 창문 너머로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흑형체가 아련한 빛을 뿜으며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 지시를 따라가는 시선을 느끼며 아이는 무언가에 홀린 듯 창문에 다가갔다. 마주 앉은 바로 앞에서 그녀는 입을 열지 못했다. 소리치는 것도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였다. 손끝의 방향은 오래된 구석된 책장이었다. 무언가에 끌리듯 아이는 그것을 열어보았다. 그리고 작은 공간 속에 숨겨져 있던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하였다. 사진 속 인물은 예로부터 이 지역을 떠돌았다는 무표정한 여자의 모습이었다.
사진 뒤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다. 가족은 이사를 감행했고 그 후로 그 집에서는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붉은 아파트에서 새벽마다 창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전해지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로 이사하게 되었다. 이 동네는 나에게 처음이었지만 비교적 저렴한 집세와 조용한 환경이 마음에 들었다. 내가 이사 온 건 가을의 끝자락이었는데 나무들이 붉게 물든 풍경이 마치 그림 같았다. 이사한 첫날 나는 근처를 산책하면서 동네 분위기를 살펴보았다. 주변에는 오래된 집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내 집 옆에는 낡고 빈 듯한 가옥이 한 채 있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그 집의 창문은 모두 판자로 막혀 있었고 유난히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 주주말 동네 가게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빈 집에 대한 소문을 들을 수 있었다. 그 집 말이야. 10년도 넘게 아무도 살지 않은 집이지. 옛날에 살던 가족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더군. 경찰도 조사를 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고 해. 그 집을 지나가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들도 많고 밤이면 종종 누군가 창문 사이로 얼굴을 내민다는 이야기도 있어. 나는 그 이야기에 좀 겁이 나기도 했지만 단순히 사람들의 과장된 소문이려니 생각하고 넘기기로 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상하게도 매일 밤마다 나의 집 안에서 작은 이상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알람 시계가 새벽 2시에 맞춰져 울린다든지 부엌에 그릇이 아무 이유 없이 엎어져 있다든지 하는 일들이었다. 나는 피곤함에 치성도 제대로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냈다. 어느 날 밤 역시나 잠들지 못한 상태로 누워 있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낮은 소리로 울리는 노래소리가 들렸다. 마치 자장가처럼 아주 조용히 반복되는 그 노래는 섬뜩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내가 사용하는 침실 창문 바로 밖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그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날 나는 창문 아래에서 작은 인형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매우 오래된 스타일의 나무 인형이었는데 상자 옆에 미약하게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우리를 잊지 말아줘라고 적혀 있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나는 아무 관계도 없는 집,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차올랐다.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었다. 내가 이곳을 떠나겠다고 결심한 날 마지막으로 창문 밖을 보았다. 그 빈집의 창문 중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새로 무언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급히 시선을 돌리고 그 집을 떠났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지금 어느 대형 서점에서 우연히 그 집에 관한 책을 발견했다. 책에는 그 집에 살던 가족에 의해 벌어진 끔찍한 사건들, 그 가족의 어린 딸이 매일 밤 자장가를 부르며 창밖을 내다보던 이야기, 그리고 그 집을 거쳐간 사람들에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기록이 맨 뒤에 쓰여 있었다. 나는 그때 소름 끼치는 경험이 이어지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두 번 다시 그 동네를 찾지 않기로 했다.